자, 오늘 배울 거는 생태계의 서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생태계 정의, 비생물적 영역이랑 그 다음에 생물적 영역을 구조상으로 봤다면은 오늘 볼 거는 생태계 평형과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물 군집 내 먹이 관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잘 배웠겠지만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사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은 먹이 사슬이라고 했어요. 먹이 사슬. 체인이죠. 사슬. 자, 그리고 여러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이루는 복잡한 그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지? 중학교 때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림에서 이렇게 풀, 토끼, 뱀, 독수리 이와 같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일직선으로만 나타낸 것을 우리는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쥐가 독수리한테 갈 수도 있고 뱀한테 먹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얽히고 얽혀서 그물 모양으로 된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자, 그렇다면 생태계는 이렇게 먹이 사슬처럼 단순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먹이 그물처럼 복잡한 게 좋을까? 알고 있지? 자, 먹이 그물이 훨씬 더 생태계에는 건강하게 작용해요. 왜냐? 먹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풀, 토끼, 뱀, 독수리 하나씩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끼가 사라져 버리면은 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뱀이 없어지니까 독수리도 먹을 게 없어져서 그냥 파탄이 나요. 하지만 여기서 먹이 그물에서는 토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뱀은 다람쥐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미를 먹을 수도 있고 도마뱀, 참새 이렇게 먹을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에 대체할 식량 자원이 있어서 유지가 돼요. 따라서 건강한 생태계는 먹이 그물이 이루어져야 되고, 먹이 그물도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생태계는 건강한 생태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될까? 양과 물질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를 볼게요.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자,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의 양과 개체의 수를, 상대적인 양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차례대로 쌓았을 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배웠었지? 생태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쌓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먹는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따라서 제일 아래쪽에는 생산자, 풀과 같이 생산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풀을 먹고 사는 토끼가 있을 거고,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 토끼를 잡아먹는 뱀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를 잡아먹는 토끼를 1차 소비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애를 2차 소비자. 독수리도 그럴까요? 요 위에 독수리가 있으면은 요 독수리는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질문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3차 소비자가 항상 어느 곳에서나 3차 소비자일까? 아니겠죠? 잘 보세요. 독수리가 뱀을 잡아먹기도 해서 3차 소비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어느 곳에서는 뱀이 없어. 그러면 독수리가 뭐도 잡아먹어? 토끼도 잡아먹어. 뱀이 있어도 토끼도 잡아먹을 수 있어. 그때는 무슨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2차 소비자가 될 수 있어.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위치는 서로 바뀔 수가 있고 차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랬을 때 쌓아놔요. 풀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요. 이건 뭘까? 첫 번째로 얘기했었지? 개체수. 풀이 가장 많겠죠. 왜? 토끼가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뱀도 마찬가지예요. 토끼 여러 마리를 잡아먹어야 되겠지? 따라서 뱀이 그 다음으로 작고 제일 작은 건 독수리. 독수리랑 뱀의 숫자가 똑같아 버리면 뱀의 씨가 말라버리겠지. 따라서 숫자는 차수 소비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또 에너지 양은 어떨까? 에너지 양 또한 풀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 양이 가장 많습니다. 풀 한 포기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양이 1이라고 했을 때 풀이 워낙 많기 때문에 풀 전체 에너지는 수십만 또는 수백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잡아먹는 토끼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될까? 수만 정도가 될 거고, 뱀은 수천, 에너지 양이, 그리고 독수리는 수백. 이런 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상위 개념일수록 점점 전체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당연하지. 풀에 있는 영양분을 토끼가 잡아먹을 때 먹고 나서 소화하는 데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데도 에너지를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풀의 에너지가 전부 다 오지는 않아요. 먹으면서 손실되는 값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뱀 또한 토끼를 잡아먹을 때 소화하면서 흘려버리는 직접 섭취되는 에너지가 적어요. 마지막으로 독수리 또한 먹으면서 손실되는 에너지 값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에너지 값은 독수리가 가장 작습니다. 주의! 요거 주의하세요. 자, 풀 한 폭이랑 독수리 한 마리랑 에너지 비교해 볼게요. 누가 더 클까? 독수리 한 마리가 당연히 크지. 잘 생각해봐. 풀 한 포기 먹을 때랑 독수리 한 마리 잡아먹을 때랑 어느 게 더 풍족해? 얘지. 개체수는 풀이 많을까? 아니면 이 생태계에서 풀이 많을까? 이 생태계에서 독수리 전체가 많을까? 얘기했었지? 풀의 전체 개체수가 더 많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체 에너지는 풀 전체의 에너지가 많을까? 아니면 독수리 전체 에너지가 많을까? 독수리의 개체수가 적기 때문에, 엄청 적기 때문에 풀의 전체 에너지가 많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뭐가 나온다? 피라미드 모양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교과서 한번 보시면은 값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문제도 나중에 한번 풀어보면 되고. 자, 4번 생태계 평형입니다. 평형이 중요한 거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체수 에너지 흐름이 안정한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서 있으니까 안정화돼 있지 이거를 평형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안정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하지. 당연히 선생님은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가 안정하죠. 자, 피라미드 보세요. 안정해요? 불안정해요? 안정하지. 근데 만약에 모양이 이런 식이야. 풀, 토끼, 뱀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서 있어.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불안정하죠. 마찬가지로 따라서 안정된 생태계는 이렇게 밑이 넓고 위가 좁은 상태가 안정화된 평형 상태를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자연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각 영양 단계에 따라서 물질이 안정적으로 순환하고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동이 됩니다. 어떤 상태? 이 상태 말고 이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있으면. 자, 기본 체크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와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해 봅시다.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을 전체죠. 에너지 양을 차례대로 쌓으면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 생태 피라미드라고 했어요. 각 단계의 전체 에너지 양이에요. 각 개체 하나당 에너지는 피라미드 모양이 아니에요. 오히려 역피라미드예요. 자, 생태계 평형을 이룬 상태는 생태 피라미드 모양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맞아요. 평형이라는 말은 안정돼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생태계 안정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새로 만들어진 생태계는, 갓 만들어진 생태계는 그거에 대해서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행스럽게도 오래된 생태계는 적당한 상처에도, 적당한 손실에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걸 생태계 회복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손가락 하나 정도가 부러졌어. 불안정하게 부러졌어. 이게 그냥 부러진 상태로 평생을 갈까? 아니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옵니다. 생태계 회복 능력. 생태계는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군집의 구성과 개체수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에너지 양까지 평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뭐가 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많아진다. 갑자기 많아졌다. 그럼 얘를 줄이는 방법으로, 또는 얘가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었다. 얘 숫자를 늘리는 능력이, 자기 조절 능력이 생태계에는 존재하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부러져도 우리는 손가락을 낫게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어요. 4번, 먹이 그물이 복잡한 생태계일수록, 조금 전에 얘기했었죠. 복잡한 생태계일수록 생태계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먹이 그물이랑 먹이 사슬 중에서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려면은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서 생태계 평형 회복 과정을 하나씩 한번 볼게요. 말로 우선 설명해 봅시다. 하나의 먹이 사슬에서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만약에요, 예시예요. 1차 소비자가 증가해요. 증가하면은 생태계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증가했어. 줄여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까? 1차 소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치, 얘를 잡아먹는 2차 소비자를 증가시켜야 되겠지. 이를 먹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애들은 어떨까?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얘를 먹는 애들은 따라서 증가하는데, 문제는 1차 소비자가 증가해버리면은 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 얘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잡아먹는 애들이 증가했으니까 생산자는 순간적으로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생산자가 감소해버리니까 1차 소비자가 먹을 게 없어져. 그러니까 1차 소비자가 어떻게 될까? 먹을 게 사라지니까 1차 소비자의 숫자가 감소되는 거지.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도 먹을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 숫자가 감소해야 되겠죠. 따라서 생산자의 수는 좀 이따 볼게요. 2차 소비자 수는 감소해요.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이걸 1차 소비자가 먹는 생산자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잡아먹는 애들이 줄어드니까 다행스럽게도 생산자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되는 거죠.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빈칸 감소, 두 번째 빈칸 증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안내해 줄게요. 자, 248쪽 교과서를 펴면은 거기에 생태 피라미드의 회복 과정이 잘 나와요. 그거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원래는 안정화되어 있는 피라미드예요. 생산자와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누가 제일 많아?
생산자가 제일 많아야 되겠지. 그리고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작고 2차 소비자는 더 적어야 되겠지.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1차 소비자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해버렸대.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1차 소비자가 누굴 잡아먹어? 생산자를 잡아먹는데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생산자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어야 되겠지. 생산자의 숫자는 줄어들어. 생산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2차 소비자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 2차 소비자의 숫자는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데 먹는 개체수가 증가하니까 잡아먹을 수 있는 애가 풍족해지니까 2차 소비자의 숫자가 어떻게 돼? 늘어나겠죠. 되게 기형적이지.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모양 선생님 좀 더 바꾸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모양을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그려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때? 기형적이니까 불안정해 보이죠? 줄어들고 생산자의 숫자는 줄어들고 2차 소비자의 숫자는 증가했어요.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증가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1차 소비자의 숫자가 늘어난 건 좋은데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생산자, 먹이가 숫자가 줄어드니까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점점 먹이를 찾기 힘들어져.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1차 소비자의 숫자가 줄어들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2차도 어떻게 될까? 2차도 1차가 줄어드니까 먹을 게 없어지니까 2차 소비자 또한 어떻게 될까? 숫자가 줄어들어요. 숫자가 줄어들어요. 1차가 줄어드니까 잡아먹히는 먹이인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1차가 줄어드니까 잡아먹는 애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생산자의 숫자는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늘어나야 되겠죠. 생산자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게 돼요. 다시 무슨 모양이 됐어? 피라미드 모양이 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 생태계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라미드 모양에서 살짝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돼. 상상하면서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할 거야. 기본 체크 봅시다.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맞다고 했죠?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안정된 상태에서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평형 상태를 회복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불안정하거나 아니면은 생태계 평형이 심하게 깨진 경우에는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겠죠. 또는 못 돌아오든지. 예를 들어서 손가락 부러지는 것 정도면 몇 달이면 가능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팔이 잘렸어. 또는 몸이 잘렸어. 목이 잘렸어. 이거는 회복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이런 경우에는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안정화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깨졌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자연이 생태계를 파괴해요. 좀 이상하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스로 정화작용인지 아니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연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들이 있어요. 생태계 파괴 원인은 첫 번째로는 자연재해가 있어요. 지진, 홍수, 산사태, 가뭄, 산불들에 의해서 숲이 파괴되거나 토양이 유실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인간의 활동. 알고 있다시피 두 가지 큰 요인 중에서 하나를 인간의 활동이 차지하고 있어요. 뭐 건설 사업을 한다든지 여기에 프린트에 잘 나와 있지만은 도시와 도로, 댐 등을 건설하기 위해서 막 숲을 파괴한다든지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막 한다든지 또는 뭐 무분별한 벌목이 있겠죠. 뭐 브라질이나 그런 데에서 아마존 밀림을 베고 있다든지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뭐 산불도 자연재해에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인간이 불을 놓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인재죠. 사람의 잘못이죠. 그리고 뭐 환경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나와 있다시피 뭐 공장 폐수, 뭐 이런 농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스스로가 자연재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활동, 요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동물들은 뭐 어떻게 파괴 안 하나요? 동물은 해봤자 뭐 나무 하나 갉아먹는 그 정도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손가락 하나 부러진 거 정도는 괜찮지만은 목이 잘린 거는 회복이 안 돼요. 따라서 생태계 또한 우리가 파괴가 들어갈 때에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으로 파괴가 일어날 때에는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안정화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가꾸고 해야 되겠지. 한번 파괴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려면은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산불 한 번 내면은 하루 만에 다 타요. 또는 벌목하면은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산 하나가 다 날아가. 근데 그거를 심기 위해서 그 민둥산을 다시 빽빽한 숲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는 시간이 적어도 4, 50년은 걸려. 파괴는 쉬운데 회복은 많은 시간이 걸려요.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은 멸종위기 동물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얘네들이 사람의 손에 타지 않게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고 생태 통로 건설 뭔지 알아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생태 다리라고 해가지고 뭐 사슴이나 토끼들이 지나갈 수 있는 다리들이 있어요.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에 종종 있어요. 이건 뭐야? 우리가 생태계에서 자연이 살고 있는 그곳에 우리가 인공적으로 고속도로를 냈어.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나다니는 길인데 동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끊겨버린 거야. 동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그 길로 가겠지. 그러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동물들이 쉽게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동물들도 차들 쌩쌩 다니는 곳에 무섭지 않겠어? 무섭더라도 엄마한테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 가기 위해서 억지로 가는 건데 차랑 부딪히면 사고가 나는 거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안전하게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생태 통로를 건설하는 게 방법 중에 하나고 생태 하천 복원. 저기 서천 있지? 서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일직선으로 생긴 하천이었는데 그 하천을 계속 복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 굽이 만들어요. 이게 뭔 차이냐? 하천을 일직선으로 해 놓으면은 물이 빨리 흘러. 빨리 흐르다 보니까 자잘한 생명체들이 살지를 못해. 물에 휩쓸려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먹이 되는 자잘한 플랑크톤이 적다 보니까, 아니, 자잘한 생물들이 없다 보니까 큰 물고기도 살기가 어려운 거지.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비 해놓으면은 물이 빠른 곳도 있고 느린 곳도 있고, 느린 곳은 뭐 풀들이 자라기도 하고 수초가 자라기도 하면서 그곳에 작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그 작은 생명체를 잡아먹는 큰 생명체가 그쪽으로 되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생태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도시숲 조성. 도시에 숲을 만들어서 열섬 현상이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조금씩 극복해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본 체크 볼게요.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연재해는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않는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죠. 생태계를 파괴시키죠. 자연 환경을 개발할 때에는 자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해요. 선생님, 한번 파괴하는데 시원하게 파괴하죠. 목을 자르는 거랑 똑같다니까. 파괴가 어쩔 수 없이 할 때에도,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할 때에도 파괴를 최소화해서 걔네들이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